저는 경기도에서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싱남이 됐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아내와 문제없이 잘 지냈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운동을 했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단순 취미로 하는 게 아닌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던 중 제게 큰 불행이 찾아왔고 그건 발목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재활을 받았지만 부상 때문인지 예전 기량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죠. 그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너무 난감했습니다. 밥만 먹고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더욱 그랬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전역하고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제가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는 일은 양파와 대파 손질, 그리고 밑반찬을 만들고 식당이 바쁠 때는 서빙까지 도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운동 말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로 만족했죠. 그리고 어느 날 여성 손님 3명이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한참 바쁠 시간대라 저는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고 여성 손님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점점 손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 동생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형, 이거 아까 여자 손님이 건네달래. 알바 동생이 준 건 종이 쪽지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읽어봤죠. 쪽지에는 이름과 연락처, 차 한잔하고 싶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을 드렸고 그 여성분과 약속을 잡게 됐죠. 첫 만남이라 가볍게 점심을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던 여성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이상하게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남을 이후로 2-3번 더 만나게 됐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자분 직업은 간호사였고 저도 운동할 때 병원을 자주 갔던 터라 대화 코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젊은 나이지만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당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아내와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조그만 원룸에서 시작했고 가진 건 없지만 정말 행복했죠. 저는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며 저축했던 돈과 선배가 고맙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경기도 수원에서 닭발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정확히 30살이었죠. 맛도 맛이겠지만 운도 따랐던 건지 개업하자마자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부족하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장사한 지 3년 만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아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을 샀던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기분 좋게 이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 쉬는 날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불렀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아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저에게 와서 이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하는데 불참하면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거주는 처음이라 다들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희 부부가 장사를 하는지라 바쁜 나머지 반상회 참석이 힘들었고 벌금보다 아파트 대표 아주머니께서 눈치를 주더군요.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저희도 양심이 찔리긴 했죠. 결국 시간을 내서 아내가 반상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아내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사람 만나는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나가더니 점점 약속이 많아지더라고요. 가게 장사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가게 일에 소홀해졌고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알바까지 구하게 됐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가게 일에 소홀해진 건 둘째고 더 걱정인 건 아내의 씀씀이가 커졌다는 거죠. 그날 다툰 이유도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물쓰듯이 돈을 쓰니 정말 답답했죠. 여기에 이사 오기 전까지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반상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씀씀이가 커진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가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카드값이 이게 뭐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대표 아주머니를 찾아갔죠. 저 405호에서 왔는데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모임이길래 아내를 자꾸 부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아주머니는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좋아서 참석하는 거고 본인은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심해졌죠. 저도 아내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 상태고 제 몸 챙기기도 힘들어서 거의 반 포기하며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액세서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집에 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 옷을 입고 시계를 차던 중 반지 생각이 났고 서랍장을 뒤져봤더니 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결국 반지는 찾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출하게 됐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하고 나서 앞을 보니까 아내가 2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서 있는 여자들에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얼른 뛰어갔고 그 여자들은 저를 보고 황급히 도망갔죠.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듯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저 여자들 찾아가서 물어볼까? 그제서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도망갔던 여자들은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유독 괴롭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을 당한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내는 전학을 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동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혀 사망하게 만든 사실을 저 포함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했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이사 왔는데 다른 곳으로 당장 갈 수도 없었고 저에게 말하는 건 더욱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 친구들에게 돈을 주며 비밀로 해달라 부탁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돈이 떨어지자 결국 제 반지까지 팔았다고 했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협박 및 금품갈취로 고소했고 과거 일이니까 눈 한 번 감고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섬뜩한 생각이 들고 2세 계획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생활도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일찍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고 살면서 분명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고 너무나 힘들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략 9년 전쯤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을 맞아 시댁으로 가던 중 너무 소름 끼치는 사연이 있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운전할 때면 웬만하면 휴게소는 들리지 않게 됐죠.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말 평범한 두 아이 엄마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9년 전, 그러니까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시댁은 울산인데 서울에서 4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명절이나 중요 행사 때나 내려가곤 했었어요. 그날도 설 명절을 맞아 울산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남편이 영업 쪽에서 일을 하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와 아이만 먼저 내려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일을 보고 다음날 내려온다고 했고 저는 다음날 같이 내려가자고 했더니 엄마가 애기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있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라 많이 불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시댁까지 가려면 몇 번을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추운 날 아이가 고생할까봐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죠. 아이를 태우고 울산으로 내려가던 중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도 할 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하는 괴산 휴게소를 방문했죠. 설 연휴라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괴산 휴게소 식당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다른 휴게소보다 혼잡하다고 하더군요. 뭐 어쨌든 한참을 기다려 테이블을 잡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정수기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던 중이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제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와 그리고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4인 테이블에 저와 아들만 사용해서 자리가 널널한 상태라 그러라고 했죠. 그 여자는 저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보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죠. 아들 혈액형이 뭐예요? 보통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아니면 이름 정도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혈액형을 물어보니 당황스럽더군요.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B형이라고 대답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이와 키, 예방접종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던 메뉴와 다른 걸 시켜 이것도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해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질문도 그렇지만 밥을 먹으면서 편치 않았던 건 그 여자 딸아이 표정이었는데 표현을 하자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원래 그 나이 때면 장난도 많이 치고 할 텐데 말도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서 엄마에게 혼이 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합석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갈 길이 멀어 괜찮다고 사양하고 아들과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내비를 다시 설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겠더라고요. 빨리 다녀오면 5분이면 되니까 아들을 차에 두고 급히 화장실로 향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까 밥을 같이 먹었던 여자아이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고 혼자 있길래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먹거리더군요. 저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휴게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은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말했죠. 종합 안내소에 있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 걱정에 얼른 차로 향했는데 제 차 앞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서서 차 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둘러 뛰어가서 확인했더니 아까 밥을 같이 먹은 여자와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가 예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어떻게 본인 딸이 없어진 상황인데 느긋하게 차 구경을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 밥을 먹고 있을 때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옆에 남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그 여자에게 얼른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이야기했죠. 딸이 엄마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어서 종합 안내소로 데려다 줬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보통 엄마들은 놀라서 쫓아가는 게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울산으로 향했고 잠시 후 소름 끼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조금 전 종합 안내소에서 아이를 맡길 때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해서 번호를 남겼는데 그걸 보고 걸려온 종합 안내소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됐죠. 아까 그 여자아이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 엄마와 같이 밥까지 먹었다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시 한번 물으니까 확실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처음 본 장소와 시간 등을 묻길래 상세히 대답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손이 떨려서 힘들게 운전해 시댁에 도착했고 시어머니께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차 안에서 안 자고 문을 열어줬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와 둘이 있는 여자를 타켓으로 삼는 것 같다고 실종된 아이를 미끼로 삼아 시간을 번 다음 혼자 있는 아이를 납치하려는 계획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혈액형과 예방접종 날짜까지 집요하게 묻던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뭔가 쓴맛을 느꼈는데 반찬 안에 약을 탄 건지 의심도 들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던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 연휴면 기분이 좋아야 맞는데 저는 설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 아직까지 섬뜩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부산 단감동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쯤 겪은 일이고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003년 기준으로 마흔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 같지만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몸매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덕에 20대 때는 여성분과 연애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부 헤어졌죠. 그리고 30대에 들어서고 나니 하는 일도 바빠지고 연애할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만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피곤했죠. 뭐 그렇게 지내다 금방 30대 중반이 됐고 그 시점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여유되면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접어드니 친척들까지 제 근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설날과 추석날이 제일 싫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꼭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탓도 컸죠. 에이,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중매 결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는 싫다고 연애 결혼을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 저보다 4살 연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참하고 미인이라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전부터 어머니는 철학관에 들려 사주나 운세를 보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할머니가 중매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연결시켜줬던 부부들은 하나같이 잘 산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고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거였고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서 어머니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중매 서시는 할머니가 도착했고 상대방 여자분이 도착 전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재물 운이 들어올 거라고 서로 아주 잘 맞는 궁합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상대 여자분이 도착했고 중매 할머니는 카페를 나가셨죠. 여자분은 사진과 흡사한 외모로 굉장히 호감형이었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매를 하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과 저는 학벌부터 다르더군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처지고 여자분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4년 대학에 거기다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했죠. 현재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한다고 하던데 연봉까지 듣고 나니 제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기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저랑 만나면 그쪽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제 학벌과 직업까지 알고 여기에 나온 거고 만약 싫었으면 중매 거절을 했을 거라고 대답했죠. 다만 여성분은 학벌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그건 건강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검진을 같이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카페에서 나와 저녁까지 먹고 그날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오늘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니까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효도를 한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여자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혹시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아버님은 뵙지 못했고 어머님은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과 신혼여행까지 계약할 동안 아버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날에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고 제가 꼭 집으로 찾아가는 날만 일이 있다고 하셨죠. 뭐 그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만 생각했고 여자친구네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정말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됐죠. 사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해서 그날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힘들게 걸어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양쪽으로 나란히 서서 부축을 하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더니 못 볼 거라도 본 거 마냥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던 중년 남자는 지금까지 뵙지 못한 아버님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도 받지 않고 어머님과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말도 없이 여기서 뭐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먹고 할 말을 잃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버님은 간암을 앓고 있어 간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자친구 가족과 친척 중에는 기증자가 없다고 저보고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버님과 혈액형도 같고 제가 평소에 술도 먹지 않으니까 기증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말하는 분위기로는 간 기증을 위해서 저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여자친구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화가 난 어머니는 중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매 할머니를 처음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몇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했죠. 키와 몸무게 그리고 혈액형을 물어봤다고 하던데 요즘 중매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된다며 어디 아픈 곳이나 수술한 적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간 기증 때문에 접근한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 중매도 믿지 못하겠고 커플 매니저를 통해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겁부터 나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 그대로 결혼까지 했더라면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기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충북 소태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계장을 운영하신 지는 꽤 되셨고 양계장 부근에 컨테이너 집을 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시죠. 큰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양계장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5년 전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됐죠. 친구 녀석이 양계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고 저도 오랜만에 큰아버지 얼굴도 뵐 겸 찾아갔던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이 좀 더 걸려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짐을 풀자마자 친구는 양계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야, 여기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그냥 들어가다 큰일 난다. 사실 양계장은 일반인에게 접근 금지 구역인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이었죠. 특히 조류 독감이 유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와 함께 양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양계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능숙하게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닭들이 알을 낳으면 벨트로 알이 굴러가고 그 벨트를 타고 특란과 소란 등 무게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일을 너무 잘해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그 남자는 저와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남자를 보게 됐죠. 큰아버지가 직원을 구했다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고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이었어요.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한 달 전쯤 큰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 근처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 계란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큰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죠. 옷차림을 보니 길에서 잠을 잔 듯 흙이 묻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게 보여 컨테이너 방을 하나 내어줬고 며칠이 지나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아버지는 양계장 청소를 시켜봤더니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닭이 500마리 정도 있는 작은 곳인데 500마리 안쪽으로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서 직원이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혼자서 적적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외국인 남자가 안쓰럽게 보여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큰아버지가 혼자 지내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남자에게 큰아버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와 친구는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정말 섬뜩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큰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내려갔는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큰아버지와 병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을 챙긴 뒤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큰아버지와 외국인 남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남자에게 마지막 점검을 부탁했답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 외국인 남자는 숙소로 돌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차 큰아버지는 양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정을 하지 않고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낮과 밤은 기온차가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버지는 외국인 남자를 불러 훈계를 하셨다고 했죠.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 답답한 나머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큰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발밑 부근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 눈을 뜨셨다고 했죠. 그런데 눈앞에 외국인 남자가 길다란 노끈을 들고 큰아버지 목을 조르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숙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외국인 남자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심한 타박상과 근육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남자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양계장으로 오기 전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고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같이 일하던 작업자를 다치게 하고 곧장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아버지 댁을 발견했고 며칠간 숨어서 양계장을 지켜봤는데 사람도 뜸하고 숨어서 지내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큰아버지를 살해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스스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버지가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나 섬뜩하네요. 그 외국인 남자도 말 못할 사연이 많겠지만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큰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돌아온 건 참혹한 배신이었죠. 안 그래도 사람을 그리워하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극도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정말 황당하시겠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연루되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죠. 현재는 장사를 접고 쉬고 있지만 사건이 있었을 당시 부산대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있고 매출도 잘 나오던 가게였죠.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씨는 공평한지 한 가지 복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건 남자복이었죠. 그나마 20대 때는 연애를 조금 했었지만 한 달이 묵고 헤어지는 건 기본이고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자존감도 점점 떨어졌고 30대부터는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돈은 모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울감에 빠져 지내고 있을 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가게 특성상 비가 오면 평소보다 손님이 늘어서 브레이크 타임 때 알바생들과 바쁘게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오픈을 시작하고 한창 손님을 받고 있는데 4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죠. 저 식사 됩니까? 저희 가게는 단체 손님이나 또는 가족 모임 단위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일행이 몇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왔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기본 테이블이 4인 기준이라 1인 손님은 꺼려하는데 그날은 밖에 비도 오고 가게까지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고기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대략 3시간 정도 있다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비 오는 날이면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는 혼술하는 가게도 아니고 단체 식당인데 가끔은 괜찮지만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니 너무 곤란했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정중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며칠 후 그 손님이 찾아왔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웃으면서 넘어갔고 가게를 나가기 전 제게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은 방송국 PD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PD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호들갑을 좀 떨었죠.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지 연애는 해봤는지 이런 걸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 친구가 거기 메인 PD인데 관심 있으면 출연시켜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시간 있을 때 보던 채널이었는데 남녀가 나와 짝을 찾는 프로였죠. 저는 자존감도 낮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도 뭐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좋은 짝 만나서 사는 거 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고민하다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하고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굳이 나한테 왜? 혹시 사기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PD님이 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 있으면 연락만 달라고 했기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자는 식으로 연락을 했죠. 약속을 잡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다가 서류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천천히 읽어보니 출연 계약서라고 하던데 출연 조건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했고 다른 특별한 조건은 보이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방송 보안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고 출연 확정까지 몇 차례 미팅 자리가 있으니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길 시 출연은 무산되고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미팅 자리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일 끝나는 시간에 미팅 잡을 거라며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죠. 대충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PD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밤 10시에 미팅 자리가 있으니 연산동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저는 얼른 마감을 하고 나서 택시를 잡아 연산동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주택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보는 남자와 그리고 PD님이 있었죠. 원래 밖에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여기서 한잔하면서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PD님은 같이 서 있던 남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생소했지만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라 생각했죠.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간단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배우라는 남자가 의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미팅 같은 자리는 삶에서 처음 겪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거기다 옆에 있는 PD님까지 저를 보고 잘 어울린다며 프로그램 출연하지 말고 둘이 잘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미팅 자리를 3번 정도 가지게 됐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죠. 저보다 7살 어린 연하였지만 자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연애 목적은 아니라고 해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고 그때까지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 직업상 일이 불규칙하고 가끔 배역을 맡더라도 비중이 거의 없는 엑스트라 정도였죠. 그래도 언젠가는 될 거라 믿었기에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날 가게 일을 끝내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어디 쓸 거냐고 물었더니 배역을 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야 좀 실망이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 돈이 아깝나. 내가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액수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결혼 날짜를 잡고 엄마와 둘이서 혼수용품을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을 보던 중 좋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같이 보고 결정하자고 말했더니 전화가 끊어졌고 그게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남자친구를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는데 PD라는 사람과 남자친구는 부산에서 유명한 제비 사기단이었죠. 장사가 잘 되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낸 뒤 며칠 동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사장과 친분을 쌓고 결혼 여부나 남자친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명 프로그램 PD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다고 했죠. 그 말에 속아 연락을 하게 되면 호감형 남자를 소개시켜주며 작업을 거는데 10명 중 8명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 중 한 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배우라는 직업도 거짓이고 본 직업은 호빠 선수라고 하더군요. 고인이 되신 여성분 유서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일당들은 덜미가 잡힌 거였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해자가 수십 명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딱 봐도 사기라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당해본 당사자로서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었죠. 저도 당하기 전까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알고 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현재는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자분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유 없이 이성이 다가온다면 꼭 의심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겪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힘들게 자랐고 공부보다는 얼른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했고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조그만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는데 그 덕이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까지 마련했죠.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부모님 생각이 들었고 난생 처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 여행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너무 놀라 곧장 병원으로 갔죠. 전화 내용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심정지 시간이 길어 이미 뇌 손상이 진행돼 의식 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부터 일은 제쳐두고 아버지 병간호에 신경을 쓰면서 지냈죠. 물론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도 건강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간호하다 오히려 잘못될까 싶어 제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는 2년간 의식 없이 계시다 결국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픔도 가질 시간도 없이 저는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2년간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내다 보니 적자가 났고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죠. 남은 건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세금 미납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예전처럼 운영하지 않았던 탓인지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 후로 6개월 정도 버티다 폐업을 하게 됐죠. 너무 힘든 시점에 어머니까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하루하루 술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였죠.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 오래전에 알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평소 연락 한 통 없다가
결혼 핑계로 연락이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 마음을 비우고 축하를 해주러 갔죠. 그 계기로 인해 그 친구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는 술집을 운영했는데 간판만 술집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그것은 술집으로 위장한 소규모 도박장이었는데 회원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도박장은 불법적인 일이라서 안 한다고 하니까 단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웃으면서 말했죠. 큰 돈을 벌 수 있다기에 한참 고민하다 친구 말을 듣고 동업을 하게 됩니다. 첫 달 수익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제가 살면서 한 달 만에 그렇게 큰 돈을 번 적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를 더욱 신뢰하게 됐고 더 큰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건 소규모 도박장을 확장시켜 더 많은 손님을 모을 생각이었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이나 인건비 등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고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친구 덕을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노력했죠. 일반 은행은 신용 문제와 직장이 없는 관계로 돈을 빌리기 힘들었고 TV에 나온 대부 업체들도 돈을 빌려주기 꺼려하더군요.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 답답해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 일수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약속을 잡고 대출 사무실이 아닌 일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사무실은 현재 공사 중이라고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저는 대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묻더니 3달 안에 이자 포함 8,500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했고 이자가 너무 높아 불안했지만 사업만 잘 되면 2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신체 포기각서라는 서류였는데 이게 뭐냐 물었더니 그냥 형식상 하는 거라며 말을 흐리더군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신체 포기각서에 대해 검색하니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은 효능이 없는 서류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친구를 만나 사업 자금을 건넸고 며칠 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장 공사 중이었던 술집 건물들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금 결제가 안 되어 공사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제 사업 자금은 물론 주변의 지인들까지 속여 돈을 들고 잠수를 타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게 됐죠. 저는 대출 직원에게 사항 설명을 하며 돈을 분할로 갚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급한 대로 막노동을 하면서 갚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너무 큰 금액이라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문 밖에는 대출할 때 봤던 직원이었고 대출 상한 일이 지났다고 자기를 따라서 같이 좀 가자고 했죠. 저는 겁이 나서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떨결에 옷을 입고 그 남자와 집을 나섰고 문 밖에는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남자는 문을 열어주더니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봉고차에 올라타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게 봉고차 안에는 낯선 남성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마자 검은색 천으로 제 눈을 가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앞은 보이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차로 달리고 나서 차는 멈췄고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눈을 감싸던 검은색 천을 벗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 건 원룸방 정도 되는 규모의 지하실이 보였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그만 창문이 있었죠. 바닥에는 각종 끈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놀랐던 건 이런 지하방들이 수십 개는 보이더군요. 마치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애원하고 있으니까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겁니다. 덩치는 굉장히 크고 머리는 반삭을 한 깡패 느낌이 드는 남자였는데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 지금부터 딱 3일 줄 테니까 돈 입금해. 만약 입금 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는데 종이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1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이 8천만 원인데 나머지 2천은 이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 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 갚으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바로 옆에서 남자 하나가 감시하면서 통화 내용도 엿듣고 있어 신고도 불가능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줄 지인도 없는 데다가 제 휴대폰도 아니라 연락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나는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병간호할 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에게 전화했고 뭔가 위험한 사항을 아신 건지 선생님은 돈을 입금해 주셨죠. 입금을 확인한 그 남자들은 제 눈을 가리더니 봉고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그 일당들이 집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신고했다가 저는 물론 의사 선생님까지 보복할까 싶어 신고도 하지 못했죠.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정말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고 빌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죠. 그 인연으로 간혹가다 병원에 들려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고 섬뜩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제 인생인데 현재는 택시회사에 들어가 결혼까지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쳤던 친구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제가 이용했던 곳은 인천에 있는 미소대부라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급해도 안전한 곳에서 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0대로 접어든 여성입니다. 그 사건 있기 전까지 무섭다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지냈고 그런 일들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너무 소름 돋는 일을 겪게 되어 괴들남님께 제보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 생산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성서공단 부근인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수성구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통근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앞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에서 출발해 13개 정거장을 지나 수성구청에서 내리는 코스였죠. 그렇게 직장생활 3년 차에 정말 섬뜩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라 늘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을 볼 때가 많았죠. 분명 어디서 봤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날도 평상시대로 지하철을 이용했고 퇴근길에 조그만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대략 오후 6시 정도였어요. 늘 비슷한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도 6시일 거라 추측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제일 뒷칸에 타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다른 칸보다 사람이 적기도 하고 자리가 없더라도 벽에 기대서 갈 수가 있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칸에 타고 나죠. 저는 그날도 마지막 칸에 탑승했고 빈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 승객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앞을 쳐다봤고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 남자는 카키색 니트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자리를 옮기게 됐죠.
쳐다볼 수는 있지만 너무 뚫어지게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릴 때까지 그 남자는 내리지 않았고 그게 사건의 시작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퇴근길이었고 늘 그렇듯 지하철 마지막 칸에 탑승했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마주보고 앉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자리도 있었는데 왜 그러나 싶어서 얼굴을 보게 됐고 순간 너무 놀랐죠. 그 사람은 2주 전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자였습니다.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이면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봤던 터라 기억에 남았던지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그 남자는 가방에서 검정 뿔테 안경을 꺼내더니 안경을 착용하고 나서 또다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다른 칸으로 이동했고 며칠이 지나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직장에서 친한 언니와 밥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조금 늦은 9시경에 지하철을 타게 됐죠. 그리고 2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 포함 승객들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20대로 보이는 커플과 그리고 한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플 일행 중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하세요. 완전 변태예요. 그 말을 듣고 유심히 봤더니 저와 2번이나 마주쳤던 뿔테 안경 남자였습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분위기를 보니까 뿔테 안경 남자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줍는 과정에서 여자분 다리를 만졌다는 주장이었죠.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나서 커플과 그 남자는 반월당역에서 같이 하차하더군요.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지하철은 다시 조용해졌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사에서 시간을 때우다 집에 가보기도 하고 마지막 칸에 타지 않고 다른 칸에 타는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 남자를 여자를 밝히는 변태라고만 알고 있었고 혹시나 만나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으니 정신 차리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그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소름 돋는 남자였죠.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시 또 마주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그 남자 실체를 알게 됐고 모든 걸 아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무릎 위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꽤 있어서 승강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 아가씨, 저 남자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싶어 쳐다봤더니 뿔테 안경을 낀 그 남자였죠. 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저를 계속 뒤따라오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길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남자분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도움을 주셨죠. 잠시 후 경찰분이 오셨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다음날 경찰분에게 소름 돋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안경 모양 카메라와 그리고 지갑 모양 카메라가 있는데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해주신 이유가 그 남자가 쓴 뿔테 안경과 들고 있던 지갑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카메라였던 겁니다. 특히 안경 카메라는 점 하나 크기라 가까이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지갑 카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시 주웠던 행동이 다리를 만진 게 아니라 치마 속을 찢기 위해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분께 들었던 내용은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또는 가족 중 누나와 언니, 심지어 부모님까지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지하철에서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아니면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시 줍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무조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많이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절 도와준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뿔테 안경을 쓰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듣고 피해를 입는 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